한동훈 전 대표에게 정계복귀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국민의힘이 너무 한쪽만 과다 대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한동훈 대표가 와서 그 공간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더 이상 이걸 비워둬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우리의 안방을 이렇게 거침없이 치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현상 중에서 제일 나쁜 게 신데렐라 현상 같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것처럼 얘기하든가.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된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죠. 나이도 젊으니까 나라가 갈 방향을 좀 고민하면서 꼭 이번에 뭔가 기회를 노려서 뭘 낚아채고 이런 건 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재명 대표, 우리 김문수 위원장 얘기까지 해봤으니까 네.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등장을 하셨는데 정계복귀 하신 것 같아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거겠죠? 제가 정계 복귀라는 말 자체가 약간 어폐가 저는 있다고 먼저 생각해요. 2달 만에 일단 아니 정치 그러니까 좀 탄핵 심판 탄핵 소추하는 과정에서 당내 불협화음 때문에 결국 대표직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건 맞지만 네. 이게 새삼스럽게 원래 계속 정치를 하셨고 본인 역할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어떤 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계 복귀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조금 이제 과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여론 그 정치 지형상 너무 한쪽만 과다 대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중도 보수든 뭐 온건 보수든 하는 그런 공간에 지금 있는 우리 지지자분들 당원분들의 마음을 대변할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간을 한동훈 대표가 와서 그 공간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더 이상 이걸 비워둬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우리의 안방을 이렇게 거침없이 치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저는 다시 정치 재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좀 외람되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한 번도 좋게 생각한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치 현상 중에서 제일 나쁜 게 신데렐라 현상 같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것처럼 얘기하든가 아니면은 뭐 뭔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실패를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된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죠. 네. 근데 뭐 그분이 정치를 하시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이도 젊으니까 좀 이 나라가 갈 방향을 좀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참여하든 그 다음에 또 도전을 하든 내 역사적 소임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본인이 속해 있는 정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오랜 세월 그 누적적으로 좀 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이번에 뭔가 기회를 노려서 뭘 낚아채고 이런 건 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네. 좋은 그래도 시도를 하는 것 같다 네, 덕담해 주셨는데 네. 그 부위원장님도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누구한테요? 유재하 위원장님한테 제가 덕담 많이 하죠. 근데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모델이에요. 네. 그런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오늘 김건희 씨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사실은 문제인데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이 정권의 그 가장 추악한 모습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계속 연루돼가지고 여기까지 와놓고 갑자기 본인은 이번 쿠데타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은 정치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누가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거에서 제가 반박 아닌 반박을 네.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 역사적 자신의 이제 지금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역사적 소임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12월 3일날 그 비상계엄이 났을 때 그 몇몇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한동훈 대표 머릿속에 자신의 역사적 소임에 대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법무부 장관에서 본격적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정치에 첫 발을 내딛고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 국가 비전에 대한 생각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민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처한 입장이 참 고약합니다. 우리 당 내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많이 서운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여기죠. 그리고 이제 당 밖에서 예를 들어 민주당 조상우 시장님 같은 이제 민주당 인사들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국 한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배신자입니까? 아니면 윤석열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그 애매모호한 지점에 한동훈 대표가 서 있고 저는 그 지점에 한동훈 대표의 역사적 소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거 참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프레임이 고약하게 씌워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타개해 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나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번에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과의 나눴던 내용들 대부분 그게 줄을 이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비전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데 참모로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나눠봤습니까? 참모라고 하니 갑자기 아닙니까? 좀 가깝지 않습니까? 측근. 측근.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혹시 나눠봤는지. 뭐 이것저것 조언도 드리고 그 생각을 주고받고 있는데, 근데 그 책이 두 가지 파트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앞에 부분은 한동훈의 선택이고 뒤에 부분은 이제 너와 나 우리의 미래인가요? 해가지고 한동훈의 정치 비전에 관해서 뭐 AI니 복지니 뭐 여러 가지 교육 뭐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이제 대담 형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유재하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좋은 버전의 해석이고 그 당시에 윤석열의 불법 위헌적인 계엄에 대해서 왜 단호하게 대응을 했냐. 그걸 따라갔다가는 자기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고난을 겪겠다라는 것 정도는 본인도 예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소신 있는 판단 아니었습니까? 소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가면은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무런 결과가 안 남는 이렇게 건데. 평을 하시니 또 저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요새 숲제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뭐 질문 따로 안 드려도 잘하시네요. 숲제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계엄 당일날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제 국회로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온 다음에 바로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제 어느 유튜브 방송인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국회 숲에서 숨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조롱하는 말로 사람들이 숲제명이다. 이런 그 별명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조상우 시장님이 당시 한동훈 대표로서는 따라가지 않으면 인생 망하기 때문에 따라간 거다.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아니죠. 따라갔으면 망하는 거니까 안 따라갔으면 망한 건데 안 따라갔다고 하는 건데 안 따라간 수준이 아니라 본인은 앞장서서 본회의장으로 심지어 뭐 국회의원도 아닌데 들어가서 이거 할 정도로 이끌어낼 정도로 빨리 의원들 소집하라 들어와라 할 정도로 진두지휘를 했고 그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숙제명이었던 거죠. 이거 누가 이 급박한 시기에 결단을 한 것이고 용기를 낸 겁니까? 예, 그거는 사실 네, 저도 그럼 또 발로 차서 한 번만 더 쓸게. 짧게 할게요. 그 한동훈 대표는 박주민 의원이 들어오라고 해서 간신히 들어온 거고요. 자기가 뭐 스스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때 내란 세력에 의해서 체포됐으면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농담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면요. 마찬가지예요. 정리를 하면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소신을 가지고 위헌 위법한 행위다라고 국회의장 안에 국회에 들어와서
본인이 주장을 했고 그런 행위를 한 건 국회의원이 분명하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 들어올 수 있게 배려한 민주당도 잘했다. 이렇게 그럼요. 봅니다. 그 당시에 힘 합쳐서 네. 그 계엄 해제라는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달린 거죠. 네, 처음 봤습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마음이 맞추는 거를. 이 얘기 좀 해볼게요. 명태균 씨가 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에 지금 무릎이 엄청 아픈가 봐요 지금 명태균이.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서 증인을 하겠다. 그 주된 발언은 오세훈, 홍준표 이 두 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뭐 더 센 워딩을 했는데 방송에서 적절치 않아서 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중도 쪽에 과거에는 오세훈, 홍준표가 중도 확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유리하게 봤는데 명태균한테 발목이 잡힌다면 한동훈 대표한테 좀 유리한 국면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명태균 특검법도 받을 만하지 않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치졸한 계산을 하는 게 문제다. 그렇습니까? 예, 그 명태균 특검법이라는 건 바로 그런 종류의 우리 국민의힘 내부를 갈라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기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고, 그리고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명태균 씨는 한낱 정치 브로커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특종이 되고 여야가 거기에 막 춤을 추고 그런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까지 검증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뭐 실제로 뭐 물증, 검증 가능한 물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될 일이지 그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한테 뭐 불리하다, 큰일 났다, 한동훈 대표한테 득이 된다, 심지어 명태균 씨는 한동훈 씨는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게 이 국가의 대사를 논하는 이 정치권에서 명태균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이게 휘둘리면서 이게 춤추는 게 이게 명태균 씨 결국 주인공 만들어주는 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그만 좀 신경 써서 무시가 상책입니다. 무시가 상책인데 그래도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보셔야죠. 부위원장님을 무시하면 안 돼. 뭐 저도 우리 유재 위원장님하고 좀 비슷한 의견인데 물론 이제 시각은 좀 다르지만 네네. 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가는 결국은 김건희, 윤석열하고 명태균 간의 커넥션이죠. 네. 근데 지금 이 많은 증거들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 계엄하고의 그 인과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아니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탄핵됐잖아요. 네. 대통령이 정당의 정당 활동에 개입을 하고 또 대통령의 부인이 아무 권한이 없는 자가 국정을 농단시키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그분이 지금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중요한 과제인가?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자기 구명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우리 두 분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면서도 좀 마음이 훈훈합니다.